안녕하세요. 요즘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어이 한 가지 일을 해냈어요. 그 과정이란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속이 뒤집힐 만큼 엽기적이었죠. 이제부터 그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29.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9순이 조심하라고. 괜히 마음이 쓰여 저도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고 회사와 집만 오가며 조용히 지냈어요. 혹시라도 운 나쁘게 다치거나 아플까봐 미신을 믿고 몸을 사렸죠.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남자친구도 없었고 친구들 대부분은 연애 중이거나 결혼해서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던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소개팅 한번 해보지 않겠냐며. 반가우면서도 어쩐지 찜찜해서 웃으며 물었죠. 혹시 나 땜빵이야? 아? 사실은 대타야. 미안하다 미진아.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땜빵이면 어때? 남자만 괜찮으면 되지. 시간이랑 장소 알려줘. 역시 쿨하네. 그래 미진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니까 꼭 만나봐. 그렇게 저는 대타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깔끔한 용모에 단정한 옷차림, 서글서글한 눈빛과 웃을 때마다 쏙 들어가는 보조개까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키도 훤칠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외모.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의 성격과 태도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대화 내내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당연하게도 애프터 신청이 들어왔고 며칠 뒤 저희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수다를 나누며 조금씩 편해졌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29, 30, 그리고 31까지 저희들은 참 재미있고 참 다정한 연애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웃고 사소한 일에도 설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같이 늙어가면 좋겠다는 말을 나누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명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진아, 우리 이제 결혼할까? 30을 간 넘어서 결혼하는 게 좋다고들 하던데 괜히 마음이 급해지네. 결혼? 응, 좋아. 명진 씨라면 나 진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잘난 놈도 아닌데 나라면 결혼을 하겠다니 진짜 영광인데? 그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까? 그래, 하나씩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보자. 그리하여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친정에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은 훤칠하고 반듯한 명진 씨를 보고 금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디서 이런 멋진 청년을 만났니? 얘야, 이 정도면 당장 상견례를 해도 되겠다. 그런데 늘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든 친오빠가 그날따라 본가에 들렀습니다. 형사 생활을 접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력반 그 자체였죠. 남자친구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매서운 눈으로 말을 던졌죠. 이봐 명진씨, 전과 있어? 네? 아니요, 없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전과야.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지금 말해. 우리 집안에 전과전 절대 안 돼. 형님, 그런 일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그래? 내가 알아보면 다 나와. 거짓말은 금물이야. 그럼 여자 관계는 복잡했던 적 있어? 숨겨둔 애 같은 거. 정말 신뢰되는 질문만 쏙쏙 골라 던지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이미진, 이 오빠가 너 지키는 거잖아. 너 과거 숨기고 결혼했다 평생 피눈물 흘리는 사람 이야기 못 들었냐? 명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순수하고 성실하고 거짓말 절대 안 해.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보증해. 그 순간 오빠가 명진 씨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자, 담배 한 대 피우러 가자. 저 형님 죄송하지만 저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됐고 그냥 나오라면 나와. 이건 담배 피우라는 뜻이 아니라 얘기 좀 하자는 신호야. 이 눈치 없는 양반이 사회생활을 어찌하나? 어서 따라와. 제가 말리고 부모님도 말리셨지만 오빠는 끝내 남자친구를 끌고 나가 1시간 가까이 취조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합격이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야. 미진아, 네 남친 진국이다. 내가 인정한다. 결혼해라. 그 순간 무심한 듯 따뜻한 오빠의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죠. 그리하여 저희 가족 모두가 그 사람을 받아들였고 결혼이라는 말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시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술 안쪽이 바짝 마르도록 긴장했지만 명진 씨 손을 꼭 쥐고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낯설면서도 어쩐지 익숙한 온기가 저를 감쌌어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처음 보지만 참 인상이 좋네. 새아가 어서 와. 새아가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마음 한켠이 스르르 녹아내렸죠. 그 순간 이 집과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겉으론 부드러운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웃음 너머에 단단한 탐색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한 손엔 다과, 한 손엔 질문지를 들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미진 씨 부모님은 자가에 살고 계시겠지? 네, 자가 맞아요. 2층 주택이라면서. 그 동네 집값 꽤 나가는 걸로 아는데 꽤 사는 집안인가 봐?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특별히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고요. 아버지 직업은? 어머니는? 가정주부신가? 아빠는 법원에서 일하세요. 공무원이시고요. 이제 3, 4년쯤 뒤면 퇴직하시고요. 엄마는 시청 공무원이세요. 어머나, 공무원 부부네? 나랏밥 먹는 집안이구만. 오빠도 형사 출신이라더니? 네,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이 적다 느껴졌는지 10년쯤 하다가 그만뒀어요.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족의 직업을 말해주자 시어머니는 슬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으셨고 곧이어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얼마나 되지?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은? 어머닌 재테크 좀 하셨나? 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시댁 어른이 처음 만난 며느리감에게 이런 질문을 직접 하시다니. 그런 건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어머님. 몰라? 아니 미진 씨 그런 걸 왜 몰라? 결혼이 장난이야? 두 집이 인연을 맺는 건데 서로 자산 상황은 투명하게 알아야 해. 혹시라도 빚이 많은 집안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내 말 이해하지? 속으론 울컥했지만 그 자리에서 불편하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어머님 말씀 이해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입술을 깨물며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수십 번을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결국 며칠을 고민한 끝에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자산 상황과 재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 후 다시 시어머니께 알려드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솔직히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래도 명진 씨와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앞뒤 재지 않고 체면 따지지 않고 그저 허락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조금은 쓸쓸했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 뒷조사를 끝마친 듯 했고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은 뒤에야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임무 완료하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 표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다만 아내의 뜻을 따라주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한 달 뒤로 정해졌고 저는 그 한 달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참으로 순진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한 달 동안 저에게 여러 번 연락을 해오셨고 심지어 단둘이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점심을 함께 먹던 중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진아, 다음 달에 상견례잖니? 나 그날 입을 옷 좀 선물해줘라. 네? 네, 그럼요. 해드려야죠. 백화점으로 갈까요? 쇼핑은 길게 안 할 거야. 이미 사고 싶은 옷은 다 골라놨어. 넌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
말투는 능청스럽고 표정은 태연했지만 그 말은 제게 노골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절은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전이니 밉보이고 싶지 않았고 속으론 울고 있었지만 억지 웃음을 지으며 네 어머님 하고 따라 나섰죠. 백화점에서 시어머니가 가르친 옷은 세상에 모피코트였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의 가격표, 제 월급 석 달치를 그대로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두 다리는 후들거리고 카드를 꺼내드는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죠. 결혼 전까지만 이러면 되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약속 장소로 출발했고 오빠는 직장에서 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날, 그날이 얼마나 묘하게 긴장되고 낯설던지요. 심장이 들쑥날쑥 뛰었고 그날따라 날씨는 쌀쌀했지만 제 손엔 땀이 흥건하게 고였어요. 이 자리가 잘 끝나야 이 결혼이 진짜로 굴러가기 시작하겠지 하고 저는 떨리는 속을 감춘 채 억지로 미소를 꺼내들며 상견례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서로의 얼굴에 어색한 웃음만 걸친 채 묵묵히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처음 깬 건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밥을 몇 술 뜨시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여셨죠. 사돈 두 분 다 능력 있는 분들이니 혼수는 잘 준비해 주시리라 믿어요. 사실 제가 리스트를 좀 정리해 왔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더니 백화점 전단지보다 더 두툼한 종이를 꺼내 펼치셨습니다. 그 종이에는 혼수 품목과 예단 목록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고 거기엔 금반지, 진주 세트, 고급 가전일체, 심지어 비단 이불 세트까지 과하다 싶을 만큼 꽉꽉 적혀 있었어요. 종이를 받아든 엄마의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긴 채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안사돈, 이걸 전부 다 준비해야 하나요? 아무리 결혼이라지만 좀 과한 감이 있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단호하게 받아치셨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우리가 신혼집을 좋은 데로 마련해 드리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죠. 제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받아요. 요즘 세상에 이건 기본이에요. 이 리스트대로 채워주세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글쎄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정 지어버리는 그 말투에 엄마는 짧은 침묵 끝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준비해드려야죠. 우리 딸이 귀하게 시집가는 건데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젓가락만 매만지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입니다. 시아버지처럼 조용히 아내의 판단을 따르는 쪽이셨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던 중 그 자리에 있던 유일한 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우리 오빠였죠. 아이고, 혼수 리스트가 살림 하나 더 차례판이네요. 예단이 아니라 창고 세팅 아닙니까? 오빠의 날선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니 곧 쏘아붙일 듯 말하셨습니다. 사돈 총각, 아직 장가도 안 갔다면서요. 딱 보아하니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것만 모아놨네. 아니, 상견례 자리엔 적어도 양복 정도는 입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화 신고 들어오면 이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란 건 격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엔 돈이 필요해요.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주고받는 건 기본이에요. 오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말없이 웃고 넘겼을 텐데 이번엔 참지 않았죠. 제 옷차림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바로 오는 길이라서요. 근데 이 리스트는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신혼집보다 혼수 예단이 더 나올 판인데요. 이건 협상도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턱에 얹고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사돈 총각이 초치는 소리만 하시네? 자식 교육을 며느리 하나만 시키신 건가? 그 순간 오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듯한 기세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전 미진이 오빠고 엄연한 어른입니다.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셔야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죠? 그럼 어쩌라는 건데요? 혼수 못해주겠다고 선언하려고 이 자리 나온 겁니까? 다 된 밥에 사돈 총각이 콧바뜨리려는 거 저 다 알아요. 그제서야 오빠는 부모님 쪽을 바라봤고 엄마는 눈빛으로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오빠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선 그 정도 참은 걸 보면 명진 씨에 대한 마음이 꽤 깊었구나 싶더군요. 결국 그날은 시어머니의 뜻대로 하기로 하고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단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집안이 체면과 관습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물결 속에서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는 여정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절감했어요. 오빠는 상견례장에서 나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제 시어머니가 왜 저 모양이냐고 볼멘소리를 했어요. 네 시어머니 말이야. 있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돈을 밝히는 거냐? 어디 몰래 도박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오빠 눈엔 사람들이 죄다 범죄자로 보여? 아니 나는 네 시어머니가 도가 지나쳐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수상해 보이는 것도 피부로 확 느껴지더라. 내가 형사 짬밥이 10년인 거 알지?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아주 충격적인 뭔가를 말이야. 오빠가 상견례장에서 아주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시어머니 흉을 보는 건 아니다 생각해서 따끔하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우리 시댁 나쁜 사람들 하나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란 말이야. 알았어. 기집애 벌써부터 시댁 편드네. 하여튼 네 시어머니 좀 구린 게 있으니까 조심해라. 오빠! 눈을 세로로 뜨고 경고하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부모님은 딸 결혼시킨다고 리스트에 적힌 걸 모두 다 마련하겠다며 같이 혼수와 예단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는데 거의 3주가 걸렸어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가장 아름다운 걸 입고 싶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녀 겨우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골랐답니다. 남자친구는 턱시도가 거기서 거기라며 저에게 봐달라고 했고 역시나 가장 멋진 턱시도를 선택해줬네요. 청첩장이 나온 날 시어머니가 절 불렀어요. 이제 정말 니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새아가, 나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돌려야 하는데 그때 입을 옷을 한 벌 해줘야겠다. 네? 또요? 상견례 때 입은 옷을 입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이랑 만나는 자리에는 또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사주겠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나 빈정상해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 거니? 아니에요. 제가 사드려야죠. 가요 어머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정말 사치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막말로 뽕을 뽑아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더 많은 선물을 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렇게 저를 옭아먹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수백만 원의 옷을 골라서 또 할부로 긁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으니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그대로 저에게 돈을 돌려줬어요. 미준아, 우리 엄마한테 해준 모피랑 옷, 가방, 구두값이야. 받아. 자기가 왜 이걸 줘? 아니야, 됐어. 내가 해드는 거니까 그냥 모른 척해. 에이, 그러지 말고 받아. 우리 엄마가 씀씀이가 커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야. 저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며 물었습니다. 돈은 됐어. 결혼 후에 이런 일 생기면 자기가 중재를 좀 해주면 돼. 그런데 어머님 말이야, 원래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셔? 우리 엄마? 아니라고 대답을 못하겠네. 아버지가 크게 사업하셔서 돈을 잘 버시니까 평생 갖고 싶은 걸 다 사면서 살아오셨어. 아버지는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해서 해달라는 건 다 해주셨고. 그러면 이해가 되네. 아무튼 결혼 전 어머님께 해드린 건 내가 선물로 드린 거니까 자기가 돈을 줄 생각은 하지 마.
나중에 결혼 뒤에 일어날 일만 잘 막아줘. 그래, 그렇게 할게. 미진아, 그렇다고 우리 엄마 너무 미워하고 그러진 말아줘. 당연하지. 내가 왜 어머님을 미워하겠어.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앞날이 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불러 선물 요구를 많이도 하셨어요. 자신이 가진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저한테 많은 걸 사달라고 했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져 오자 부모님과도 좋은 추억 하나쯤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평생 저와 오빠를 위해 살아오신 두 분이니까요. 아빠가 예전부터 따뜻한 온천물에 푹 담그고 싶다고 종종 말씀하셨던 게 떠올라서 우리 네 식구는 일본 온천 여행을 계획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에 앉아 있는 동안 아빠는 설레는 아이처럼 연신 싱글벙글이셨죠. 도착해서 온천물에 몸을 담근 순간 아빠의 입에서 자연스레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사는 거지. 우리 딸이 아빠를 온천 여행까지 보내주다니 진짜 다 컸네, 우리 미진이. 아빠, 난 시집가도 부모님이 1번이에요, 언제나. 그럼 사위가 섭섭하겠다. 괜히 질투하겠는걸. 그때 옆에서 조용히 있던 오빠가 말을 툭 던졌습니다. 야, 그럼 난 몇이냐? 너 오빠는 말도 안 꺼내네? 설마 잊은 건 아니지? 오빠는 한 5번째쯤? 아니, 6? 내가 사귀던 남자만 보면 취조부터 하던 사람한테 몇 위를 줘야 하겠어. 야, 그건 내가 걸러낸 놈들을 미리 필터링해 준 거잖아. 이 오빠가 형사 짬밥이 몇 년인데 눈빛만 보면 대충 감이 온다고. 그래서? 눈빛 보는 재주로 그렇게 연애 못하는 거야? 평생 그렇게 의심만 하다 장가도 못 가는 거지 뭐. 이놈의 기집애가 오빠한테 악담을 하네 아주. 야, 너 시집 가는 건 좋은데 한마디만 할게. 네 신랑은 인정. 진짜 괜찮은 놈이야. 시아버지도 괜찮고. 근데 시어머니는 좀 아니다. 왜? 그 사람은 좀 그래. 지나치게 돈 밝히고 뭔가 감춰진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만 좀 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사람 흉보고 평가하고 그런 말 듣는 거 진짜 피곤하다고. 피곤해도 들어. 나중에 그때 오빠가 한 말 맞았어라고 하게 될 테니까. 오빠가 하는 말 괜히 한 소리 아니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피랑 살은 제발 네 몸에만 넣어둬. 난 됐거든? 그렇게 우린 온천 가서도 하루 한 번씩 티격태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말다툼조차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웃고 싸우고 또 웃으면서 그렇게 여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얼굴에 윤기가 흐른 채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여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아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점심 같이 하자. 평소처럼 덤덤한 목소리였고 저는 딱히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식당이 아닌 자동차 전시장. 눈앞에 번쩍이는 신차 모델이 전시돼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팔짱을 끼고 계셨습니다. 세아가, 이 차 봐. 새로 나온 건데 아주 마음에 쏙 들어.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 네, 어머님. 아주 잘 어울리세요. 이 차 사시게요? 아이, 그럼.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네가 사줄 거잖아? 이 시어머니를 위해 결혼기념 선물 하나 할 수 있지?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온몸이 굳고 입술이 바짝 마르더군요. 웃는 얼굴로 칼을 들이대는 게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또다시 엮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 해오시는 그 태도에 속으론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며칠 전 온천탕에서 오빠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네 시어머니 돈은 오지게 밝히고 뭔가 수상하다. 조심해. 그땐 부정하고 싶었고 또 믿고 싶지 않았지만 뒤늦게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빠 말이 다 맞았구나. 차라리 그 자리에서 같이 욕이라도 해둘걸.
그날 전시장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결혼식 올리고 결정하자고 했어요. 신랑이 중재를 해줄 거라 믿었으니 차 사는 날을 뒤로 미루고 나서 그이가 해결해 주리라 믿었죠. 어머님, 결혼식 올리고 다시 와요. 지금은 차 사는 것보다 어머님과 저 마사지를 받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래? 뭐 내가 좀 성급한 면이 있었던 것 같네. 그래, 마사지 받으러 가자. 이 차는 나중에 보러 오자.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시모와 함께 비싼 마사지를 받고 비싼 점심을 제가 샀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지갑 한 번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고 결혼식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마음속으로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렘도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일하던 중 엄마의 전화에 급히 달려나갔어요. 대학병원에 도착해 실려온 아빠를 찾아봤는데 응급실엔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간호사님, 우리 아빠 여기로 실려왔어요. 아, 그래요? 아버님 성함이... 아빠 성함을 알려주자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의사를 불러왔고 저와 엄마한테 아빠 상태를 알렸습니다. 심혈관 문제가 있으셨는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셨나요? 내 남편은 약 잘 먹었어요. 아니, 남편은 어디 간 거예요?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구급차에 실려오는 사이에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남편이... 아빠가 그렇게 떠나셨다고 하자 엄마는 바로 실신하셨고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꿈인가 하고 허벅지를 꼬집어 봤는데 현실이었습니다. 아빠는 제 결혼식 전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와 오빠와 함께 병원 지하 영안실로 내려가 아빠를 마주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디찬 얼음장처럼 누워있는 아빠 앞에서 멀쩡히 숨쉬는 게 죄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빠! 목이 터져라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 얼굴. 아빠가 불쌍해서, 그리고 살아생전 다 못해드린 효도가 미안해서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울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빈소 의자에 앉아있더군요. 언제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모든 장례 준비를 도맡아 해주고 있었고 엄마와 저를 번갈아 다독이느라 마음이 바빠 보였습니다. 그러다 울고 있던 저희 모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죠. 엄마, 미진아, 울어도 돼. 근데 속은 채우고 울어야지. 밥 먹자. 밥 먹고 다시 울자. 그래야 아빠도 덜 걱정하실 거야.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굶고 우는 걸 더 속상해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 몇 숟갈을 억지로라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좀 붙들렸고 빈소에 앉아 아빠 영정사진을 보며 다시 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고 저는 그들을 끌어안고 후회 섞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더 자주 전화드리고 더 많이 웃겨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한참을 그렇게 울고 시간이 흐르며 조문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밤이 깊어져 갈 즈음 시부모님과 예비신랑이 찾아왔습니다. 그이는 바쁜 회사 일정을 최대한 정리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황급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빠 앞에 절을 올리고 오랜 시간 꼿꼿이 엎드려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조용히 저와 엄마를 챙기기 시작했죠. 물도 따라주고 담요도 건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공기를 깨는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을 가다듬던 그녀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새아가 그렇게 울면 어떡하니? 내일 결혼식인데 얼굴이 퉁퉁 부어서 신부 입장하겠어?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식이라뇨? 저희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해요. 지금 이 상황에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이미 날짜 잡고 청첩장 돌리고 예식장 예약까지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취소하니? 이건 약속이야. 약속은 지켜야지. 결혼식만 간단히 올리고 다시 와서 장례 마저 치러. 그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와. 이게 제일 깔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도 이성도 말문도 막혔습니다. 엄마는 말을 잃었고 오빠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고 남자친구와도 끝을 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시어머니는 대답 없는 저한테 다시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새아가, 네 아빠가 돌아가신 건 정말 안 된 일이고 슬픈 일이야. 근데 결혼식은 올려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와서 호텔에 머물고 있어. 다시 돌려보내기가 죄송스러워서 결혼식 연기한다고 말을 못하겠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낼 축의금이 어마무시하다고. 다들 부잣집이라 축의금으로 재테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상중인 저에게 결혼식을 하라고 하실 수 있죠?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혼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 보채시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마치 폭탄이 터지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뭐야? 지금 뭐라는 거야? 이미 날짜 잡고 청첩장 돌리고 식장 계약금까지 다 넣었는데 안 하겠다고? 야! 그 예식장 당일 취소 안 돼! 위약금이 얼만데 네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하객들한테 괜히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설명하기도 싫어. 좋은 일 앞에 두고 재수없는 일 생겼다고 말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식 올려라. 싫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러더니 이성을 잃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파혼이야. 연기고 뭐고 없어. 그냥 확 파혼 시켜버릴 거야, 알아들어? 그 순간 전 마음속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말도 섞기 싫고 설득할 마음도 사라졌죠. 그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파혼할게요. 됐죠? 어머님 아들 데리고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지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것 좀 봐라. 야, 진짜 이런 식으로 끝낼 거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때 옆에 있던 명진 씨가 더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근데 결혼식을 강행하자고? 이게 제정신이냐고 진짜? 엄만 말짱하거든? 약속은 약속이야. 내일 식 올리고 장례는 그 다음에 마무리해. 신혼여행도 다녀오면 좋고. 엄마, 제발 좀 그만해. 나 진짜 부끄러워. 지금 장례식장이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가. 제발 좀 나가자. 그가 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내자 겨우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명진 씨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그냥 가줘요.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아빠를 보내야 하는 날이에요. 저 결혼 생각 없어요. 그렇게 말을 마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속엔 오직 아빠뿐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고 이젠 사람다운 마지막 인사를 아빠께 드리는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겨우 아침이 밝았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척하지만 여전히 기가 센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결혼식이야. 어젠 감정이 격해서 그랬다 치고 이젠 현실을 봐야지.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갈 테니 너도 얼른 준비해. 저는 황망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 일랑 결혼 안 해요. 명진 씨랑 헤어지겠다고요. 제발 제 아버지 장례 치르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방해?
아이고 기가 막혀. 하루 지나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더니 아직도 죽은 사람 붙잡고 울고 있네. 다들 죽어. 인간은 원래 그렇게 가는 거야. 어서 씻고 나설 준비나 해. 예식장 취소 연락 안 했으니까 하객들 올 거야. 더는 말할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신 좀 차려! 결혼식만 하고 돌아오자고! 그리고 안사돈도 얼른 준비나 하세요! 그때 엄마가 분노로 벌떡 일어나려 하자 오빠가 손을 들며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명진이랑 사돈 어른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제가 불렀어요. 오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다들 자리 좀 잡고 앉아주세요. 그 순간 모두가 멈췄고 저도 멍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미진아, 그냥 기다려. 오늘 내가 끝을 낼게. 오빠만 믿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믿고 싶진 않았지만 그 말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입가에 비죽 웃음을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예식장 가는 거지. 뭐 중대 발표야? 뭐든 해보라지. 그러곤 뒤에서 깔깔 웃으며 기다렸고 잠시 뒤 그 단정한 정장 차림의 시아버지와 한층 무거운 표정을 한 신랑 명진 씨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이목이 그 두 사람에게로 향했고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돈 총각, 우리한테 할 말 있다고요? 사돈어른 명진 씨 왔어요. 다들 모였으니까 제가 중대 발표할게요. 자, 여동생의 시어머니가 하도 수상하고 괴상해서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탐정이라서 동료한테 부탁을 좀 해뒀어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두 분을 다시 오라고 연락한 겁니다. 지금 동생 시어머니가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도 강요를 해서 이걸 좀 처리하고 싶어서요. 오빠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놀랄 만한 일이 있다고 운을 띄었어요. 다들 집중하였는데 시어머니는 뭔 짓거리를 하는 거냐고 야단이었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의 두 팔을 잡고 일단 들어보자고 했어요. 이윽고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나의 매제를 입양하셨죠? 그 말에 다들 놀랐어요. 신랑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매제를 입양하자고 한 게 아마 아내분일 겁니다. 맞죠? 근데 그거 아세요? 매제는 안사돈의 친자입니다. 사돈 어른을 기만하고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라고요. 여기 출산 기록이랑 입양 기록을 다 수집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지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이가 생겨 안사돈은 해외에서 치료했을 겁니다. 여기 출입국 기록도 수집했어요. 만삭일 때 한국에 들어와 아들을 낳았고 고아원에 잠시 버렸을 겁니다. 브로커를 통하면 안 되는 게 없던 시대니까 아마 쉽게 버렸을 겁니다. 그 이후 불임인 척 연기를 하며 사돈 어른께 입양을 종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입양한 아이가 바로 안사돈의 친자이죠. 이게 제가 알아본 결과입니다. 오빠가 하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뜬금없이 남편이 입양하라고 했고 친모인 시모가 몰래 낳은 자식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면서 머리를 잡더니 이내 말문을 열었어요. 말도 안 돼. 내 아내가 몰래 아들을 낳았다고? 그 아이를 버렸다가 입양한 거란 말이야? 아니야. 내 아내는 불임이야.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사돈어른, 속고 사셨던 겁니다. 지방에서 일하시는 동안 아이를 가졌으니 사돈어른의 자식이 아닌 걸 알고 몰래 출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려고 불임이라 속이고 입양을 강행한 겁니다. 여기 다 증거가 있다고요. 시아버지는 오빠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출산 기록, 입양 기록, 그리고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큰 충격에 주저앉아 버리셨죠. 그리고 신랑은 자기가 입양아이고 사생아라는 진실에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답니다. 결혼식을 강행하려던 시모에게 오빠가 제대로 된 응징을 해준 것이죠. 시모는 당장 핸드폰을 빼앗더니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어요. 야, 너 미쳤어? 어디서 이런 허접한 걸 듣고 마음대로 떠들어? 난 바람난 적 없어! 그럼 친자검사라도 해보시는 게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멋대로 떠들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충격받고 쓰러진 거 안 보여? 그리고 내 남편도 네 놈이 하는 말 믿고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 당장 아니라고 말해. 네가 날 모함하려고 한 거라고 말하란 말이야! 형사짬밥 많이 먹어와서 수상한 인간들은 내 눈에 티가 납니다. 아줌마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제가 조사한 건 모두 사실이니 인정하시죠? 최소한 결혼식을 하자고 떠들지 말고 여기서 꺼지란 말이야. 오빠가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경고하자 시모는 뒤로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시모를 잡고 물었어요. 진짜야? 당신 바람나서 명진이 나왔어? 나에겐 불임이라 해놓고 입양하자고 한 거야? 내가 여태껏 속아왔던 거냐고? 아니야 여보, 진짜 아니야. 그때 오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모자관계 유전자 검사해 보시죠. 입양한지 직접 낳은 자식인지 판가름해 보라고요. 아니야. 저놈이 하는 소린 다 거짓말이야.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기록서 만든 거라고. 여보, 나를 믿으라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시모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리곤 사실대로 말하라고 고했습니다. 지금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 내 손에 끝장나. 영정사진을 바로 옆방에 올려버릴 거라고. 그러니 사실대로 말해. 여보, 당장 말해. 시모는 볼을 부여잡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실은 명진이 내가 낳은 아들이 맞죠. 당신이 지방에서 일할 때 생긴 아이라 들킬 건 뻔했어. 그래서 아픈 척하고 치료 핑계로 집을 떠나 있다가 애를 낳고 돌아온 거야. 아주 기가 차는 스토리네. 당신 제대로 날 가지고 놀았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불임이라고 고백한 당신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다독여줬었지. 그리고 명진이 입양하고 말이야. 정말 당신이란 인간 최악이다. 여보, 한 번만 봐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 잘 살고 있었잖아. 웃기는 소리 안 해. 당신의 사치와 허영 때문에 아까운 내 돈을 생각하니 당장 모두 다 돌려받고 널 갖다 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 그동안 내 덕에 잘 살아왔지? 오늘은 당신한테 지옥을 선물해 줄게. 자, 시작해보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 반송장이 되도록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 거죠. 시모는 실컷 맞고 나서 시아버지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시아버지가 장례식장에 돌아왔고 저희 식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저희는 가만히 듣기만 했고 장례식에 집중하며 아빠를 보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뒤 이혼을 당하고 한 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랑과 시아버지는 계속 부자지간으로 지낸다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연을 끊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신랑과 결혼식을 당연히 올리지 않았고 1년 더 만나다가 다시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명진 씨, 다시 결혼식 날짜 잡으니까 기분 이상하다. 이상할 게 뭐가 있어. 그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결혼식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였잖아. 요즘 어머님 만나? 연락은 해? 아니, 엄마가 한 짓인데 어떻게 만나겠어. 아버진 날 자식으로 계속 인정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엄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도 엄마와 연 끊으라고 하셨고. 당신 괜찮아? 사실 엄마한테 문제가 많았잖아. 장례식 때 결혼식 올리라고 했을 땐 정말 내 엄마가 맞나 싶더라고. 아무튼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신랑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결혼식은 매우 성대하게 올렸어요. 양가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신부 입장을 홀로 하는데 아빠가 옆에 계시지 않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하늘에서 지켜보리라 믿고 눈물을 거두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예식장 복도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드레스를 입은 채 가족들과 나가봤답니다.
오빠가 누군가의 팔을 꺾고 바닥에 잡아뒀는데 잡힌 여자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축의금을 훔친 도둑을 오빠가 잡았답니다. 그런데 여자의 얼굴을 보니 떡하고 놀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이건 나! 네 놈이 내 인생 조져놓고 또 나를 붙잡는 거냐? 내 인생이 통으로 날아가서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잖아! 아이고 아주머니, 이거 절도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축의금 몽땅 훔쳐가다 걸리면 무사할 줄 알았어요? 저기 사돈어른, 어떻게 할까요? 오빠는 시모팔을 꺾은 채로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해야지.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여버려요. 네, 그럴 줄 알고 신고해놨습니다. 제 후배가 이 근방에 있는데 바로 오겠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깔린 채 놓아달라고 비명을 계속 질렀어요. 돈이라도 가져가게 해줘! 나 이혼당하고 쥐뿔도 없는 신세라고. 지하방에서 살면서 폐지 줍고 있다고. 아줌마, 거기보다 감옥이 나을 거야. 새끼 밥이 잘 나오고 잠잘 곳도 있거든.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2번이나 조지라는 거야? 당장 보내줘. 보내달란 말이야!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참 한심하네. 당신 내가 없으니까 바로 인생이 추락했구만. 그동안 날 속이면서 얼마나 편하게 먹고 살았냐. 이제부턴 그 벌 단단히 받으면서 살 각오해. 이제 시작이니까. 여보, 나 살려주라. 다시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내가 한 짓이 용서받기 어렵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 날 사랑하잖아. 내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쓸 사람이잖아. 이 여자가 그건 다 지난 일이고 멍청하고 어수룩한 내가 당신한테 이용당했을 때라고. 지금의 난 재혼해서 예쁜 아내도 얻었어. 당신과 비교도 안 될 훌륭한 여자를 만났다고. 감옥 다녀와서 우리 식구 절대로 찾지 마. 명진이도 당신과 연 끊었으니까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고. 알겠어? 하여튼. 시아버지는 막말을 퍼붓고 시모 얼굴에 침까지 뱉었답니다. 곧 오빠가 부른 후배 형사와 동료들이 와서 시모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갔어요. 나만 빼고 다 행복하네.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어. 그렇게 질질 짜면서 퇴장했고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았답니다. 결혼하고 난 뒤 저와 남편은 곧장 아이를 가졌어요. 신혼여행 가서 바로 아이가 생긴 거죠. 이듬해 딸을 출산하자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저희 신혼집에 오셨답니다. 세아가 힘든 거 있니? 아버님, 애아빠가 워낙 잘해줘서 편해요. 아버님을 쏙 닮았잖아요. 그래, 내 친아들은 아니어도 내 성격을 그대로 닮았지. 혹시라도 아들이 잘못하면 나한테 일러라.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하네요. 시아버지는 말을 돌려 오빠의 안부를 물었어요. 사돈 총각은 요즘 뭐해? 탐정하느라 바빠서 장가는 아직인가? 네, 일이 그렇게 좋다네요. 전국을 쏘다니면서 실종자 찾으러 다녀요. 자네 오빠 아니었으면 내가 아직도 멍청하게 속고 살고 있었을 거야. 나한테 은인이니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고 전해줘. 저희 오빤 도움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말씀을 전달할게요. 그래, 그럼 우리 손녀나 안고 놀다 가야겠다. 넌 좀 쉬어라. 시아버지는 거의 매일 오셔서 손녀를 안아주셨고 남편과도 여전히 자주 왕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생아라서 외면할 수도 있는데 키운 정이 있어서 그렇게 모질게는 못하시나 봅니다. 저의 돈 밝히고 무개념한 시어머니 사연을 재밌게 써봤네요. 정말 천벌받을 사람 맞죠? 이렇게 대형 채널에 사연을 보내 망신줘도 괜찮겠죠? 만약 이 사연을 시모가 듣는다면 지금이라도 반성과 후회로 처절하게 슬퍼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